모두가 죽은 전장에서 한 아이가 걸어오자 누군가 그가 애시냐고 묻는다. 그에게 동부 지역 지휘권을 맡겼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냐고? 애시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그를 끝장내러 왔다고 말한다. 금발 남자가 돌아보며 그를 쳐다보자 애시는 처음부터 자신의 부대를 미끼로 써서 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고 묻는다. 금발 남자는 그를 보며 내 멍청한 아들아, 그게 내 의지의 유일한 쓸모였다라며 그를 애시 알네미온이라 부른다. 아, 이름 한번 어렵네. 알네미온 가문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 가문으로 왕가의 수호자로서 검을 바쳤으며 그 수장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7개의 날개를 가진 로드릭 알네미온이었다. 주인공이 눈 속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순전히 우연으로 이 남자가 그를 구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재능이라는 요소는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눈이 그려지지 않은 아이들 중 하나가 그에게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의 의지는 각인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그에겐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날개가 없었다. 그 날개는 말 그대로 등에 새겨진 날개 문신으로 마력의 양을 나타냈는데 그는 가문에서 유일하게 날개가 전혀 없었다. 그의 별명은 기본적으로 날개 없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땅에 얼굴을 받고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했다. 헌신이 언젠가 보상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는 롱리처럼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젠장. 그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다가오는 군대를 지켜보고 있다. 그때 그는 매복 공격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를 따르고 믿어왔는데 이게 그가 내놓는 대답이냐고. 금발 남자는 애시가 뭐가 다를 거라고 기대했냐고 묻는다. 그의 역할은 끝났으니 이제 갈 시간이라고. 주인공이 돌격하지만 이봐, 재능을 가지려면 환생해야 하잖아. 그러니 결과는 뻔하다. 그는 거대한 검을 아버지의 목에 그대로 휘둘러 깨끗하게 명중시킨다. 이건 굴욕이다. 아버지는 그 더러운 것의 공격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후 그는 사슬에 묶이고 세상에 얼마나 잔인하게 그의 다리와 팔이 잘려나가는지. 그래,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땅에 쓰러져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인다. 불쌍한 녀석. 게다가 그의 형제들까지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지만 날개 없는 자는 쓸모없다고. 그들은 땅을 기는 그의 모습이 그에게 딱 어울린다고 말하며 쳐다본다. 주인공은 묻는다. 날 죽일 거였으면 왜 구했냐고. 그냥 눈 속에 내버려 뒀어도 됐잖아. 아버지가 다가와 처음부터 그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다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그 몸 안에 잠들어 있던 7날개의 힘이었다. 주인공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는 그의 어머니가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아니, 그럼 친아버지도 아닌가? 이제 헷갈리네. 아버지는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씨앗을 낳는 데만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떠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 아이를 버려두고 얼어 죽게 만들었다. 우리 주인공이 로드릭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끝났다. 눈 속에 있는 그의 작은 손뿐 춥다고 말하며 여기서 죽는 거냐고 묻는다. 결국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백색빛의 공허 속에서 약간의 온기를 느끼며 여기가 사후 세계인가 하고 생각한다. 통통한 작은 머리를 보니 아기가 나올 시간인 것 같다. 그는 기침을 하며 자신이 공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자 발이 작아진 것을 보고 손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그를 아기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자신이 정말 아기라는 것을 깨닫고 옆을 보니 그에게 생명을 준 쥐새끼 같은 여자가 있다. 그때 그는 이미 어떤 탐색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근처에서 말을 탄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야 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이 안개 속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로드릭 경이 그 아이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때 주인공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잠깐만. 무슨 일이지? 로드릭이 아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들이 그를 찾고 있다. 그때 그는 깨닫는다. 그 역시 눈 오는 밤에 아기로 발견되었다. 설마 과거로 돌아온 건가? 설마. 이건 만화 장르에서 완전히 독특한 일이 될 것이다. 탐색 능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는 여자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남자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만화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작은 몸이 불길에 타는 것 같다.
그는 눈속을 기어가는데 성공하지만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나중에 추적하기 쉬울 것이다. 당연히 숨쉬기 힘들고 사지가 불타는 것 같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기어가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 빌어먹을 로드릭을 끝장내겠다고 맹세하고 그때 정신을 잃는다. 누구? 이 똥덩어리가 다른 사람이 다가올 만큼 멀리 온 것 같다. 한 소녀가 돌아보며 사제를 부르고 여기 이 작은 쓰레기 덩어리를 보라고 말한다. 어떤 자작? 이름은 헤이프리드. 그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는 3kg짜리 똥덩어리를 집어들고 이런 곳에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그는 아이가 실제로 꽤 먼 거리를 기어왔다는 것을 알아챈다. 젠장.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모두 흥분한다. 이봐, 이 아이는 축구장 5개 블록만큼 기어왔다고. 그는 주인공이야. 다들 그렇게 말한다. 그는 젠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똥덩어리 강하잖아, 친구. 다음 장. 또 다른 아이가 그가 누구인지, 이 아기는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그를 찾으러 온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코를 꼬집힌다. 아이들이 엄청 많다. 고아원에 간 것 같다. 어쩌면 전 세계에 씨를 뿌리고 다니는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 모두 막 깨어난 남자아이니 방해하지 말자고 하네요. 이런, 무서운데. 벌써 누나가 5명이나 생긴 것 같네. 지금은 애들이지만. 그렇지. 하지만 다들 잘하겠지. 주인공은 한 소녀의 품에 안겨있네요. 벌써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달려오네요. 잠깐,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것 같아요. 이런, 꼬마가 기운을 발동시켜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무슨 일이죠? 만화를 제어하지 못해서 멀리 날아가 버렸군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남자가 그를 구해주며 이 아이는 이상하게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를 알아봅니다. 전생에 자신을 끝장냈던 로데릭의 형 히프레드가 여기 있군요. 그가 일리안 가문에 있을지도 모르니 문제네요. 그는 이 남자가 2개의 날개로 강하다고 여겨졌고 로데릭의 곁에 머물렀으며 왕가를 지키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전에서 죽었고 가문은 몰락했죠. 잠깐, 그럼 정말 다 딸들인 건가? 잠깐만. 그럼 저 고아원이 사실은 그의 집이고 저렇게 딸들로 가득한 거였군. 그 남자 정말 멈추지 않는 생산 기계네. 주인공은 얼굴을 감싸쥐고 어떻게 그 사람의 형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여인의 품에 안겨있고 그녀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날아갈 만큼의 마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아무래도 무서웠나 보다고 말합니다. 그 꼬맹이는 그저 쳐다보고만 있고 하이프리드는 큰 손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등에 있는 저 부족 문신이 그걸 명확히 보여주지. 주인공은 왜 자기 등에 그게 다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신이 별을 잃었다는 둥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제야 알겠군. 이놈은 그저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날 구해준 거였어. 꼬마는 분노에 차 있고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묻습니다. 이 펑코팝을 어쩌죠? 주인공은 불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다시 그 가문의 개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복수하려면 그 힘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그 해플이라는 남자가 그를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참 쉽네요, 안 그래요? 손에 일론 머스크를 쥐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등에 7개의 날개를 가진 이 아이 덕분에 억만장자가 될 텐데. 나라도 입양하겠어. 누구나 입양할 거야. 여기 이 꼬맹이를 입양해서 책임지도록 합시다. 하지만 딸들은 그를 바보처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는 듣고는 있었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왔나 보네요. 그렇지. 그러니 운명이기도 했네. 그를 탓할 순 없지. 노력 안 했다고 할 순 없잖아. 그 남자는 딸이 5명이나 있고 이제 다들 이번엔 이 대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자, 엄마. 이 펑코팝 이름은 뭐예요? 그녀는 그의 이름이 아스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생에서는 이름이 애쉬였군요. 그렇지. 이름을 바꿨네. 아무렴 어때? 정체성이 뭐 필요하겠어? 바로 그거지. 그래,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10년 후 하이프리드는 한순간도 늙지 않았습니다. 지난 장면과 완전히 똑같아 보이네요. 마차에서 검은 머리가 나오네요. 10살이 된 우리 주인공이네요. 손오공이라도 된 양 기운을 뿜어내며 신사처럼 뒷짐을 지고 말이죠. 저리가, 이 꼬마 대두야.
예전에 가장 작았던 펑코팝이 아스터에게 고마워하네요.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고 있군요. 딱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검무제, 일리안 가문의 연례 행사로 모든 귀족 가문을 위한 사교 모임이자 차세대의 검수를 뽐내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많은 이들이 굴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곳이었죠. 그들이 지나갈 때 몇몇 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 저 녀석들 하이프리드 가문 애들이야. 망신당하러 왔구만. 쓰레기 같은 놈들. 펑코팝을 입양했다던데. 저기 저 이상한 꼬마겠지. 알프하임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곳에서는 약점이 어떻게든 짓밟히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보기엔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리드는 그것이 지금 자기 가문의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기를 원했던 거죠. 실망한 것 같네요. 주인공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재미있죠. 하이프리드는 그 말을 들으니 좋다고 웃습니다. 주인공은 전생에 그 가문의 수치였던 때를 바로 떠올립니다. 당연히 그는 매년 그곳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쓰라린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이제 꼬마는 등에 문신이 있고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저 위 작은 창문에 저게 누구야? 그의 팔다리를 잘랐던 개자식들 한 번과 이 번옥수수들이네. 그리고 꼬마 주인공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정직한 교류, 즉 이 행사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기를 열망합니다. 기사들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힘과 우아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힘은 검술로, 우아함은 인정으로 보여졌죠. 알겠습니다. 난 너희들이 잠시 춤이라도 출 줄 알았네. 그래도 무도회이긴 하니까. 그렇지. 저기 있는 남자들이 공격 중입니다. 둘 다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힘과 소위 말하는 품격을 둘 다 갖는 비결이 검날에 담긴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검을 휘둘러 다른 남자의 검을 박살내버리죠. 당연히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날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손에 날개가 있구나. 등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피네가 거기서 언제나처럼 인상적이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다른 자매들은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부하러만 나타날 거란 뜻이죠. 주인공은 약간 침울해하며 검술 대결에 참가했을 때 상대방의 검이 더 강해서 자기 검이 부러지던 일상적인 굴욕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알피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긴장했구나. 그녀는 이해하지만 그는 진정해야 해요. 그의 첫 검무제잖아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향수를 느낀다고 말해요. 그 순간 해프리드가 어른들 모임에 가봐야 한다며 알피네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자기가 아스터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자기가 그를 돌봐줄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해프리드가 말하죠. 이 녀석, 여기는 내 나이 또래 아이들로 가득하니 가서 인맥을 쌓고 네트워킹 좀 해라. 내가 눈 속에서 널 주운 건 내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지만 7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건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널 죽이려 들 거다, 얘야. 주인공은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사방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사교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는 걸어가 버리고 10초 전에 아버지가 돌봐주라고 했던 누나는 바로 내버려둬요. 친구를 사귀러 간다고 말하죠. 만만한 놈 2명이 소파에 앉아있고 빨간 머리가 누구냐고 물어요. 주인공은 다리우스 형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해요. 제 이름은 아스터 엘리온, 동생입니다. 멀리서 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빨간머리 놈이 피식 웃으며 아, 그 입양된 멍청이로구나. 알다시피 눈 속에서 발견된 지독하게 가난한 놈 말이야. 그 녀석은 벌써 완전 조커 모드로 저런 놈에게 가문의 이름을 붙이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다리우스와 그라이언이 누군지 이 가문의 두 적자이자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두 얼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 둘을 두려워했었다니 결국 부정할 수 없군요. 그들은 그냥 어른인 척하는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때 알피네가 그를 부르며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인사는 이미 했으니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적이 나타나요. 그렇죠? 누군가 알피네를 불러요. 오, 이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빨간 머리 녀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뒤에 숨지 않았나 보네 라고 말해요. 그러니 거기서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어떠냐고 하죠. 본가의 명령이다. 이봐, 너희 애들 협박이 너무 성숙하잖아, 알지? 모르겠네. 발을 걸겠다거나 못생겼다고 하거나 껌을 훔치겠다고 해. 하지만 수위를 좀 낮추자고. 하지만 알피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가문 사이에 주종 관계는 없으니 거절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주인공을 끌어당기며 가자고 해요.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그때 빨간머리가 그들의 아버지가 기사였음에도 왕을 지키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의 형제가 팔을 잘라야 했던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어요. 자신은 그들처럼 더러운 혈통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요. 그 순간 알피네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녀는 그 녀석을 때리러 가고 아오. 그가 그녀의 얼굴에 와인을 뱉어요. 맙서사. 그녀가 그냥 서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조차 물려줄 수 없는 더러운 딸을 둬서 실망했겠다고 말해요. 이곳이 무도회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둘 다 바보예요. 아무도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라고요. 주인공은 그걸 깨달아요. 젠장.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미 어른이었으니 이 아이들의 얼굴을 봐도 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서 와인병을 집어들어 이로 던지며 다리우스에게 말해요. 받아. 그 녀석은 얼굴에 맞지 않으려고 얼떨결에 그걸 잡고 퍽. 주인공이 검을 휘둘러 그 바보의 머리 전체에 와인을 뿌려버려요. 이해가 안 되네. 주인공은 검날을 손으로 쓸어내리고는 아무 이유 없이 그걸 핥아요. 이 친구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는 기운을 쌓고 있어요. 맛을 봤으니 포도 주스라는 걸 알고 그들 같은 아이들에게 어울린다고 말해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도시에서 애들이 술 마시는 걸 원하진 않겠죠. 안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3년 전으로 돌아가 주인공이 기운을 폭발시키자 아버지가 진정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나들을 죽이고 싶은 건가, 뭔가? 이봐, 진정해, 주인공. 여자애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때가 바로 그가 7날개의 힘을 발동했을 때인 것 같아요. 해프리드 왕마저 두려워했어요. 그는 이 소년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무도회장으로 돌아오고 한 남자가 문을 열며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왼쪽에 있는 남자가 뭐냐고 물어요.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는 한 소년이 본가의 결투를 신청했다고 말해요. 그는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그와 거기 있던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보니 정말 팔이 없네요. 그는 어깨에 재킷을 걸치고 이풍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때 알피네가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며 들어와요.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하지만 수염난 남자는 신이 나서 이렇게 형제간의 싸움을 보는 건 멋진 일이라고 말해요.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라고요. 결과에 따라 후계자와 건무제 우승자가 바로 거기서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다리우스가 손을 들어 4개의 날개를 보여주며 본가의 싸움을 건 그 녀석은 멍청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오 세상에 쟤는 날개가 4개나 있어 하는 반응이에요. 정말 대단해. 그는 소년에게 앞으로 나와 잠재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곧 겪게 될 굴욕이 두려운 거냐고 말해요. 주인공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다리우스라고 말해요. 싸움에서 실제 힘을 보여주는 대신 손에 문양이 있다는 것만으로 잘난 척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경고하죠. 만약 자신이 이기면 그 녀석은 자기 누나에게 사과해야 할 거라고요. 다리우스는 좋다고 하지만 결과가 다르면 이제부터 아스터는 자기 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는 그 녀석이 평생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거라며 돌진하고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주인공은 방어해내고 뒤로 밀려나요. 하지만 다리스의 검은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다리스는 오늘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의 힘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파인이 주인공을 부르는 동안 수염난 남자는 다리스의 검술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걸 만회할 만큼의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하나가 켜진 촛불을 의미한다면 내 개부터는 기본적으로 만화가 폭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리스는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지, 친구? 라고 합니다.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겠다더니 그건 그냥 말뿐이었나? 젠장. 그는 위에서 뒤에서 이중 공격을 날릴 겁니다. 뚱뚱한 남자는 싸움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리우스가 깔끔하게 적중시키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막아냅니다. 그 남자는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주인공은 반쯤 감긴 눈으로 진지해져서 다리우스가 말이 너무 많다며 그를 뒤로 밀쳐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마법 사용법을 배우며 그는 복수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거대한 참격. 다리우스는 주인공의 강력한 일격을 견디지 못하고 쾅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주인공은 칼날이 그의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계속 압박합니다. 빨간 머리는 날개가 4개나 있는데 어떻게 압박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토미 셀비 같은 눈빛을 유지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리우스는 완전히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몰락한 가문에 저런 자가 있을 수 있지? 한편 헤이프리드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자가 자신의 팔을 잘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또 그럴까? 그는 계속해서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수염난 남자는 감탄하고 그때 쾅, 검 조각이 땅에 떨어집니다. 주인공은 다리우스의 검을 반으로 부러뜨리고 다음엔 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자신은 더 이상 날개 없는 애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파인은 그가 적어도 증오를 조금이나마 풀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행복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보세요. 저 위에는 최종 보스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가 쳐다보자 그 짐승은 그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로데릭.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은 저 더러운 가문의 소년이 본가의 누군가를 이겼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악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가주가 다가오자 주인공은 겁에 질립니다. 그는 소년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를 노려보지만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굴욕을 당한 다리우스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아버지, 이 녀석이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저 녀석이 절 때렸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쾅! 그의 아버지가 검으로 그의 손을 꿰뚫습니다. 로데릭이 그를 수치라고 말하자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놈이. 헤이프리드가 나서려 합니다. 로데릭 그만두게. 하지만 그 남자는 저 소년이 검을 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격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맙서사 주인공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보냐? 죽고 싶어서 나선 거겠지. 그런 변명은 집어치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오, 안 돼. 잠깐. 주인공은 이 녀석이 아직 자기 누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니 이 처벌은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젠장. 로데릭은 소년에게 고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가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주인공은 자신이 자작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기사를 판단할 때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무게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힘에 관한 것이라고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데릭은 곁눈질로 저 위에 있는 헤이프리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일원이자 자작의 아들이 방금 본가에 상처를 입혔다.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아이들 장난이 아니게 되었지. 알았어. 여기서 끼어들어서 그가 하는 말을 좀 끊을게요. 기억해둡시다. 그 녀석은 공격을 막아냈고 오줌을 지렸습니다. 한 대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니 로데릭, 자기 아들을 찌른 당신이 이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불충 때문에 아버지가 팔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어떻게 치를 셈이지? 하지만 주인공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건 아이들 장난이 아니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정식 결투였습니다. 그는 가문에 대한 모욕에 검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검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수치라고 방금 다리우스에게 말한 사람이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손가락 하나라도 잘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마치 한평생을 살고 고통받고 돌아온 환생자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로데릭은 마지막으로 매섭게 쳐다본 후 돌아서서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주인공은 정말로 준비 자세를 취했고 거대한 검이 이미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젠장 무언가에 의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강력한 주먹이었겠죠. 페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치지만 헤이프리드 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자 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아냅니다. 그 남자는 거기서 2단 발차기를 하고 앞에 착지한 후 주인공을 도우러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젠장 그걸 버텨냈어 꼬마야. 버텨냈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죠. 그렇죠.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고 심장은 아직 뛰고 있네. 로버트는 한번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가버리고 도리스는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사라진다. 그러자 아이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지만 해프리가 그를 붙잡는다.
아이는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아버지, 제가 우리 가문의 이름과 모두를 지켰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해프리가 말한다. 얘야, 그래, 넌 훌륭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 한편 로데릭은 계단을 올라가고 수염난 남자가 말한다. 참 유치한 태도로군, 로데릭. 아이를 때리고 동시에 아이가 내 아들의 평판을 망치게 내버려 뒀잖아.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는 처음 보는데 너에게 도전했고 심지어 본가를 이기기까지 했지. 정말 대단한 등장이군. 뚱뚱한 남자는 무서웠다고 말한다. 로데릭이 거기서 모두를 반으로 갈라버릴 줄 알았다고. 하지만 가주는 힘든 시기가 오고 있으며 세상을 둘이나 셋으로 나눌 강한 폭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주인공의 약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아이를 죽일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뜻이지. 하지만 자, 다음 챕터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난리가 났고 아이는 모두를 내던지고 있다. 한 남자는 아스터 도련님이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옆에 있던 몇몇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 아이가 어떻게 10살이지? 다른 사람은 로데릭의 아들을 쓰러뜨렸다고 들었다고 한다. 경기장에서 오줌을 지리게 만들었다더군. 훈련 중에 주인공은 무도회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게 해프리드 가문을 모욕하려는 목소리들을 잠재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목표가 이 가문을 파괴하는 것임을 잊을 수 없다. 동시에 당연히 다시 태어난 지금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특히 로데릭의 공격 한 방에 거의 날아갈 뻔했으니 전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다. 결국 그 표식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었다. 내면에 만화가 많다고 해도 실제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는 훈련에서 또 다른 남자를 쓰러뜨리고 세상에 훈련장 전체가 술렁인다. 누군가 그가 매일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가 정말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건 알파인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부르신다고 알려주고 그는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그런 옷을 입는 건 드물다고 말한다. 그녀는 귀엽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걸 보고 자신도 항상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돌아오면 한동안 그녀와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앱소를 영화관에 보내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먼저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는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도착하자 헤이프리드가 말한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애야, 할 말이 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이제 10년, 때가 왔다. 내가 좀 더 성장하길 기대했지만 여기 내가 다음 가주가 될 거라는 증표다. 기본적으로 그를 후계자, 미래의 자작으로 지명하는 것이며 이 자리가 얼마나 미묘한지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가문의 일원이자 영지의 영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헤이프리드는 후계자 자리를 영원히 비워둘 수 없다. 우리 주인공은 누나들이 이걸 괜찮아 할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그녀들이 3일 후에 기사 학교에서 돌아올 것이며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흰머리는 마르파, 빨간머리는 쿠도라고 불린다. 맙서사, 이름 한번 촌스럽네. 주인공은 그렇다면 이 쿠도가 격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싫어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당연히 그가 7개의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어선다. 그는 자신의 만화를 거에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누나를 거에 죽일 뻔한 미숙한 녀석이다. 그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다. 헤이프리드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 펑코팝 꼬마가 정말 아이인지 항상 의심했다고 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답이 될 줄 알았고 여기 그를 기쁘게 할 진짜 선물이 있다. 어린 주인공은 깜짝 놀란다. 세상에, 그 남자는 그에게 엄청나게 큰 검을 건넸다. 저 상자 안에서는 좀 작아 보이지 않아?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글쎄, 내가 칼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는 이것이 7개의 날개를 제어할 힘을 가졌다고 말한다. 마력을 삼키는 검이다. 숲속에서 주인공이 묻는다. 저기, 아버지. 저기서 큰 검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는 예방 차원이라고 대답한다. 지난번에 집을 거의 다 부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말한다. 이것이 전설의 검, 그랑이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검인데 아주 작은 검 같네. 뭐라고? 작은 검을 가진 사람들을 놀리는 거냐? 중요한 건 기술이고 게다가 이건 몸에 들어갈 때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나? 그래. 알겠다. 이제 다 설명되네.
농담하는 거지만 그건 정말로 부서진 대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다. 봐라. 부서진 것 같지. 그렇지. 하지만 힘을 불어넣으면 커진다. 사용자의 마력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검이다. 젠장. 그 남자는 카메하메하를 쏴서 숲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이 검의 단점은 마력이 약하면 기력을 빨아들여서 다른 검을 쓸 때보다 더 지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명 높은 검이지. 자, 이리 오너라, 얘야. 잡아봐. 어린 주인공은 잡으면서 생각한다. 잠깐만. 내가 정말 이 물건에 만화를 넣어야 하나? 즉시 에너지가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는 이상하게도 검이 이제 자신의 만화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멀리서 기사들이 하늘을 가르는 에너지를 본다. 그들 중 하나가 묻는다. 저게 대체 뭐야? 혜성이 떨어졌나?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파인은 확신한다. 이게 아스터의 대답인 것 같아. 어린 주인공이 말한다. 아버지, 이 검은 정말 대단해요. 이에 그는 대단한 것은 아이의 재능이라고 대답하며 이 가문에서 7개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알려준다. 이 힘을 마스터하면 언젠가 로데릭마저 뛰어넘게 될 거야. 물론 그게 바로 그의 목표지만 아버지는 큰 힘에는 큰 갈등이 따른다고 경고하셔. 그들이 소년에게 7개의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두가 그를 증오하고 탐하게 될 거야. 누군가는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할 테고 그날이 왔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해야 해. 어린 주인공은 그의 손을 잡고 동의합니다. 그는 전생에서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네, 7개의 날개와 이 검을 마스터하겠다고 말합니다. 3일 후 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쿠도와 말파가 돌아왔고 쿠도는 이 어린 하인이 집에 돌아왔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스러운 여동생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거기 있던 다른 아이들은 아직 이름도 모르는데 달려와서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러고는 쿠도가 머리를 망가뜨려서 화가 난다며 말파에게도 매달립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자기는 그런 짓 안 한다고 말하다가 옆을 보고 알피네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달려가 알피네를 껴안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만지작거리며 뽀뽀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때 말파가 주위를 둘러보며 아스터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별로 들떠 보이지 않고 그 사이 숲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주인공이 대검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낸 이후로 아이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온 숲이 엉망이 된 가운데 쿠도가 나타나 그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며 왜 자기를 맞이하러 오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바빴던 거야? 아니면 너무 쌀쌀맞게 구는 거야? 아니면 이제 자기가 특별해져서 더는 자기를 신경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어. 아카데미 전체가 내 이름을 말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게 분명해. 주인공은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누나는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훈련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플래티넘 칭호를 받은 유일한 기사인 것 같더군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건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고 바로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야. 내가 후계자 제안을 거절했다는 걸 알게 됐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했니? 아이는 왜 누군가 그녀에게 이걸 말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나가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도는 그게 자신의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잔인하게 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검을 휘둘러 나무를 파괴합니다. 마치 과시하려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녀는 기본적으로 숲 전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이제 이 누나에게 그동안 뭘 했는지 보여줘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싸움을 하게 될 거야.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검을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전장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사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러니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박살 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뛰어듭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대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임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회전하는 만화 같은 것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고 챕터가 끝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쾅! 숲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 저 불쌍한 숲. 그렇죠?
얘들아, 빈들판 같은 데로 가자. 그녀는 그의 검술이 여전히 날카롭다며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미 아카데미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니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검이라고 부르는 게 대체 어떤 망신거리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자기 만화를 다루는 기초조차 모르다니 그녀는 그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아이는 정말로 얻어맞고 있으며 쿠도 누나가 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한 남자였고 어쩌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저랬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녀가 불명예스럽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교훈을 주기 위해 그를 찾아와 때리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녀는 그의 천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거대한 연타로 다가오자 그는 대검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이것으로 그가 이 가문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말파가 지켜보며 말합니다. 아빠, 저 둘을 저렇게 둬도 정말 괜찮아요?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누군가 죽는 것이지만 그들은 좋은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조심성이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야. 말파는 그의 말이 맞기를 바라지만 왜 아카데미에서 소환되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후계자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랍으로 가 편지를 꺼내는데 본가에서 소환했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가문의 본가에서 그의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스터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쿠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계승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이미 거절했고 그녀는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에게 또 한 번 거대한 일격을 날립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마치 몽둥이를 휘두르는 트롤 같다고 느꼈지만 이 아이는 그 특유의 멋이 있습니다. 손목을 살짝 비틀어 그녀의 공격을 옆으로 쳐내고 그는 뒤에서 나타나 이제 듣기만 하는 건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가 도망치는데 지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 그의 반격은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멀리 내던져져 피투성이로 도망친 것은 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최악의 상급 전사는 겁만 쓸 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좀 낫지만 정점에 서고 싶다면 둘 다 마스터해야 해. 그러고는 그녀가 말합니다. 봐. 이 누나는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문양과 날개의 차이는 누군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통 날개 하나당 이전 단계보다 3배 더 강해지지. 즉, 날개가 5개뿐인 나는 너보다 2단계 아래라는 뜻이야. 그런데도 너는 모든 힘겨루기에서 지고 있어. 싸움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만화 사용을 멈추고 검술로 전환하기로 선택했지. 자신이 가진 힘에 전혀 자신감이 없거나 어쩌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겠지. 주인공은 거기서 생각합니다. 아, 완전히 한 소리 들었네.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사실 말이 돼. 어쩌면 그는 7날개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전혀 고려해본 적도 없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그의 검이 그토록 불안정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마법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쿠도는 그가 자신이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래서 만약 그가 오만하게 굴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재능을 사라지게 할 거라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다시 그에게 달려들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허공을 베어 그녀를 멈춥니다. 그녀는 감명받으며 이제야 그가 전력으로 쳤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 덕분에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앞을 보자 그는 검을 비활성화한 채로 그녀에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다 떨어진 건가? 그 순간 그녀는 비록 날개가 5개뿐이고 그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처음으로 기회를 봅니다. 동시에 주인공은 이 순간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즉각적인 충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 난리가 났는데도 그녀는 그가 사실 똑똑한 생각을 해냈다며 그를 감싸줬어. 그러자 주인공이 말해 이 두 번째 삶은 어떤 것도 낭비할 생각이 없다고. 이 힘, 그의 검, 그의 가족, 모든 것을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내가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거든. 그가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밝혔어. 그러자 그녀는 두 번째 삶이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소녀는 그냥 자기가 어디선가 환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달려들었어. 차라리 머리 한가운데를 때려서 기절시키고 있게 하는 게 낫겠어. 봐. 그가 검을 휘두르려고 들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칼날을 걷어서 그녀의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렇게 검은 그냥 통과했고 그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배를 쳤지. 마치 누나를 죽일 것처럼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왔어. 아무래도 아팠나 봐.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그녀는 자기 방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났어. 주인공이 고전적인 수법인 머리를 쳐서 있게 만들었지. 말파가 그녀가 정말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다고 말하는 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워해. 그녀는 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바로 일어나. 아스터는 어떻게 됐어? 말파는 싸움이 끝난 후 그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해. 그가 말하길 싸우는 도중에 그녀가 기절했다고 하더군.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피로나 뭐 그런 것 같아. 쿠도는 알지 자기가 당했다는 걸. 바로 그거였어. 이상한 일이지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가 자기 배를 가를 거라고 확신했거든. 하지만 당연히 그는 칼날을 껐어. 그녀에게 닿은 건 그의 마력 잔재뿐이었어. 그녀는 아스터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어. 그러고는 검을 잡고 아스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할 거야. 하지만 말파가 안타깝게도 그가 떠났다고 알려줘. 그녀가 어디로 갔냐고 묻자 동생이 설명해줘. 본가에 소환된 것 같아. 그와 아버지는 몇 시간 전에 떠났어. 그녀는 그런 줄 몰랐다며 격분해. 한편 어린 주인공은 마차 안에 있어. 하이프리드는 주인공에게 오늘 만날 원로들이 가문을 그림자 속에서 지탱하는 자들, 즉 원로들, 다른 가문들, 그리고 저명인사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은퇴자들, 그림자의 지배자들, 입양되었을 때는 우리 소년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의 활약 이후 이상하게도 이제 그를 만나고 싶어해. 주인공은 건무제 결과 때문인 게 분명하다고 말해. 이 가문은 돈이나 목숨 그 어떤 것보다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꼬마야 늑대 굴에 던져진다고. 하이프리드 경은 소년에게 물어 이 미친 꼬마야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 펑코파바. 그는 그냥 주워들었을 뿐 별거 아니라고 말해. 아무튼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적인 처형이나 추방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이프리드는 정말 괜찮은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지 어떻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 있는지 물어봐. 그는 괜찮다고 말해.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떠날 계획이었어. 어쩌면 오히려 더 잘됐어. 쿠도가 귀찮게 굴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 덕분에 그는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이해하게 됐고 마침내 그 날개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아버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혼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됐어요. 바로 그때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해. 적인 줄 알았는데 쿠도가 머리를 들이밀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누나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마차에 올라타. 그녀는 그가 대원로의 전당에 소환된 것을 알아냈어. 그녀도 멜파도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지. 맙서사 그녀의 본명은 쿠드랴프카야. 훨씬 더 심하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를 그곳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그녀는 자리에 앉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소환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 말파가 아스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거야. 주인공은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해. 그냥 잠깐 이야기만 나눌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들어보라고 말해.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싫어해. 그가 남자라서 싫어. 그가 7개의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싫고 특별 대우받는 것도 싫어. 그리고 감히 누나보다 강하다는 사실과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도 더 싫어. 하지만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미워해도 그는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모두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해도 그는 여전히 어린 남동생이야. 그러니 재대결을 할 수 있도록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마치 죽기 직전에 하는 말처럼 들리네. 돌아올 거야, 누나. 그때 그는 깨달아. 오, 안 돼. 그녀가 죽었어. 거기서 작별 인사를 했네. 잘 가라, 아가씨. 넌 죽을 거야. 인정할게. 작가가 그 소녀를 죽일 배짱이 있었다면 존경했을 거야. 문이 열려. 그들은 하이프리드를 환영하며 원로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사내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 길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사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그들은 엄격하게 호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소년을 오냐 오냐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해. 하지만 동시에 어린 주인공은 집에 돌아오며 향수를 느껴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낮이 되었고 아버지는 계속 말을 해. 소년은 이곳이 화를 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는 늙은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 아버지는 그가 망했다고 말해. 저런 생각을 하면 재앙을 부를 텐데. 하지만 어린 주인공은 모두가 훈련하는 걸 보면서 옆을 쳐다보고 있네요.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싸움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검을 건네주자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조용히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헤이프리드 경과 그의 아들이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뒤에 있던 누군가가 10년 만에 드디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내 손자 헤이프리드여. 그는 무릎을 꿇고 6대 당주, 아니 지금은 대원로께 인사합니다. 어린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 가문 내 가장 큰 그림자이자 제니스라 불리는 남자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영향력 있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는 무도회에서 봤던 몇몇 얼굴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로데릭은 어디 있지? 그 남자는 바로 그가 찾는 사람은 이 방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가를 직접 섬기는 기사단의 단장이다. 사소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 사소하다고 하지만 그 방에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전생에 이 가문에서 너무나도 비천해서 저 노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간부들이 모여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헤이프리드는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제니스는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네 개가 무도회에서 소란을 피웠지. 주인공은 이미 그럴 줄 알았고 헤이프리드는 만약 로데릭과의 문제를 말하는 거라면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니스는 그건 대중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애초에 양자를 이 가문에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다. 설상가상으로 모두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놔두었지. 그 아이를 추방할 수밖에 없다. 헤이프리드와 그의 가족조차 이 일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공은 왜냐고 묻습니다. 모든 일을 한 건 저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헤이프리드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자 그는 말을 멈추고 뒤에 있던 노인이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아이가 끼어들다니. 그는 이 가문이 지닌 이름의 무게,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분쟁과 배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방에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 중 다수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뿐이다. 그들 중 누구도 이 가문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고는 헤이프리드에게 과거에 실패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바로 이 방에서 로데릭에게 팔이 잘리는 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젠장. 이번에는 그날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아이의 목을 베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이 일은 잊힐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헤이프리드는 거절하며 자신의 아들을 베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제니스는 확신하냐고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젠장.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의 아내, 그의 딸들 모두 다. 자작가의 모든 것이 해체될 것이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섭니다. 주인공이 대원로께서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시냐고 물을 때까지 그들은 칼에 둘러싸입니다. 다 큰 어른이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물릴까 봐 벌벌 떨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한심했습니다. 저를 추방하셔도 좋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 가족에게 손을 대려 하신다면 그는 기운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봐, 친구. 이 시점에서는 내가 죽게 되는 거라고. 동시에 그는 셔츠를 들어 올려 모두가 그의 문신을 보게 하면서 만약 자신의 가족을 죽인다면 7 날개를 가진 자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냥 널 죽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넌 더 이상 적이 아니지. 그들에게도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친구.